사람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비농업 고용지수 짭비농이라고 하죠. ADP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온 데이터들이 보시면 오늘 ISM 서비스 지수도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오일 인벤토리와 전체적인 뭐 트레이드 밸런스나 여러가지 지표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중요하게 보셔야 될 지표들은 짭비농과 ADP 비농과 그리고 서비스 PMI 지수,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요 부분들에 관해서 하나씩 여러분들과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 관해서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오늘 원래 어저께 제가 칼럼을 썼는데 오늘자까지 이어지는 이슈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하나씩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어제자 이야기부터 오늘자 이야기까지 아우르는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자, 어제는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시장의 하락세에 큰 영향을 주었고요. 특히 뭐 예상치보다 63만 2천 개의 직장이 적게 나와서 사실 시장에 아주 악영향을 주면서 어제도 주가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자 데이터도 보시면 사실 ADP 비농업 지수가 예상치보다 5만 5천 건이 적게 나왔고요. 그리고 모든 서비스 관련한 구매관리지 지수가 예상치보다 2에서 3포인트 적게 나오는 결과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권 금리가 무지막지하게 떨어지고 있죠.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3.6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3.292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할 때, 자, 일단 여기에 관한 데이터들을 말씀드리자면, 비농업 고용지수는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출렁임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은 하시되 요거에 너무나 큰 포커스를 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다만 요것 말고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 어제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게 100만 이하로 떨어진 게 2021년 5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거진 2년 만에 나온 최저 데이터라는 뜻이에요. 데이터적으로 본다면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직원 한 명이 퇴직하는데 2개의 직장이 창출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나가서 내가 직업을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직장이 많았었는데 갑작스럽게 한 달 사이에 1.7개의 직장 창출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이게 그럼 아직도 많은 거 아니냐? 코로나 이전에는 1개에서 1.2개의 직장 창출이 있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연준이 가진 장비는 굉장히 뭉툭한 장비입니다. 연준이 가진 장비는 굉장히 뭉툭한 장비라서 갑작스럽게 실업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정확히 핀포인트에서 맞출 만큼 아주 날카로운 장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떨어지는 속도가 계속된다면, 그리고 애초에 연준은 이번 해 말까지 4.5의 실업률을 예상하는 만큼 사실 지금부터 거의 매달 1%씩 올라줘야지 사실 이번에 말까지 4.5%의 실업률을 달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주식시장과 우리들의 여러가지 주식 자산시장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업률이 떨어지는 속도가 우리가 원한다고 갑자기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도 똑같잖아요. 연준이 계속 이야기하는 후행하는 효과라고 하죠. 후행하는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번져가는 겁니다. 지금 2개의 직장이 있었던 거에서 1.7개의 직장이 된다고 해서 1.7개 이거 경기 침체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속도로 떨어져 내려간다면 너무나 적절하게 연준이 갑자기 금리 인하를 적절한 시기에 한다거나 금리 동결을 하지 않는 이상 저 속도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려가는 속도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게 제가 재미난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자, 이게 이 빨간 줄이 그겁니다. 빨간 줄이 그만두는 사람의 인구수예요. 그리고 파란색 선이 새로 생기는 직장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넓으면 파란색과 빨간색의 차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경기가 호황이란 얘기겠죠. 자, 근데 보시면은 이게 2008년 이후로는요, 경기 침체 이후로는 계속해서 직장 창출이 그만두는 사람의 인구수보다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1개에서 1.2개의 직장 창출이 적정 영역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여기 보시면 지금 막 생긴 시기가 아니라 2002년도부터 이미 직장 창출의 개수는
그만두는 사람을 넘어서기 시작한 지는 좀 됐어요. 계속해서 벌어져 가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거를 감안을 해봤을 때 적정 수치는 전 1.4개에서 1.5개의 직장 창출이 지금 경제 상황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준을 감안하고 봤을 때 그 기준을 넘어서 아마 경기 침체 영역으로 가는 일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금 가격을 본다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 이유가 나오는 이유는 오일의 감산의 효과가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일의 감산이 결국 오일 가격에 상승 압박을,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상승 압박을 줄 거고, 그것 때문에 공장들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가격과 내려가는 수요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는 직원들을 해고시키는 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를 높아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채권 금액만 보더라도 채권 금리가 최근에 무지막지하게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뭐 두 가지 이유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은행 문제도 지금 생각보다 수면 위에 또다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 문제도 포함하고 지금 실업률 문제도 포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합쳐져서 연준이 금리를 곧 인하할 거라는 의견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본다면 졸트 직장 창출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다들 많이 듣는 오피스직 이야기들 있잖아요. 메타버스에서 사람 잘리고, 페이스북에서 사람 잘리고, 똑같은 데서 사람 잘리고, 구글에서 사람 잘리고, 뭐 오늘도 은행들에서 사람 잘리고, 이런 오피스직들에서 거진 27만 8천 개의 직장 창출이 줄어들었고요. 이 이유 뭐 결국 이것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건 고임금이라고 하잖아요. 오피스직은 상대적으로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이 사람들이 속한 곳이 건강관리 및 사회지원, 뭐 창고 및 유틸리티, 물류창고 분야가 사실 이쪽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쪽에 속한 사람들도 직장 창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실 최근에 있었던 저실업률 기조 자체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부족 사태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할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얘기하던 실업률이 낮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실업률이 낮았던 이유는 고임금 노동자들은 잘리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채워지면서 실업률이 낮은 상태를 유지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저임금 노동자들의 직장 창출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에서. 자, 그래서 저실업률 기조 자체가 이제 낮은 실업률을 유지해주던 저임금 노동자들도 여태까지는 화이트 칼라 경기 침체라고, 와이트 칼라 리세션이라고 하는데요. 화이트 칼라 리세션에서 블루 칼라 노동자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임금을 낮게 받는 블루 칼라 노동자들에게까지 번져 나가면서 이제 앞으로는 실업률이 올라서 혹은 금리 인하를, 경기 침체를 생각해보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드네요.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저께 이야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자, 캘리포니아에 원래 굉장히 커다란 물류 창고의 메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아마존과 월마트 등등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물류 창고가 다 몰려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서부 최대의 물류 창고의 메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팬데믹 기간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거든요. 팬데믹 기간에 2022년 초까지 얼마만큼 성장했냐면은 약 21만 5천여 명이 이 물류 창고 섹터에서만 일했습니다. 2년 만에 40% 가까이 급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실업률 얼마죠? 지금 실업률 3.6%죠. 근데 이게 여태까지 고점을 약 2022년 7월, 8월쯤에 고점을 찍고 나서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잘려나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실업률을 3.4%였던 것들이 4.4%, 1% 가까이 상승하면서 변화하는 경제 환경을 시사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류창고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물류창고에서 사람들을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근데 일단 요건 아셔야 되는 게 많은 회사들이 떠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물류창고들이, 그럼 회사들이 떠나가서 자르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물류창고들의 공실률은 여전히 제가 몇 번 포인트아웃을 했지만
최저치입니다. 물류공장들이나 아니면은 멀티테넌트 아파트, 뭐 주거용 주택 막 이런 애들은 공실률이 역대급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제 ISM 제조업 지수나 ISM 비제조업, 뭐 서비스 지수를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좀 재미난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결국 아마존이든 월마트든 도매 쪽이 아니라 소매 판매 쪽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파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번 달에 비해서는 분명히 하락세가 나아지긴 했지만 결국 여전히 재고와 새로운 오더는 줄어들고 있으며, 도매 판매자가 원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원하는 가격과 소매 판매자가 원하는 가격이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소매 판매업 쪽은 재고량을 줄이면서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오일의 감산 이야기가 나온다. 공장의 마짐을 압박하게 되겠고 저임금 노동자들, 물류창고의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악재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졸트에서 가장 사실 소비자 수요를 측정하는 부분 중 가장 중요하게 불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숙박과 음식 서비스 쪽이거든요. 숙박과 레저 관련한 서비스가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가장 많이 대표한다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곳에서도 직장 창출이 12만 5천여 개의 직장이 감소했어요. 그 말뜻은 뭐냐? 소비자 수요가 약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동시에 이직도 감소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좋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 뜻은 노동 공급 부족 사태가 끝나가면서 연준의 조치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결국 이 데이터가 연준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우려든지 둘 중 하나인데, 채권 시장이 하락하면서 지금은 10년물 금리가 3.291까지 떨어지고 있죠. 자, 여기에 관해서 ISM 서비스업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일단 한국어로 요거를 일단 번역된 구글 번역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보기 편하게 바꿔드렸는데, 자, 여기서 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볼 만한 부분은, 인터뷰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는 괜찮다, 아직까지는 우리 할만해 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말이죠, 여기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 드디어 우리들의 수요가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공급과 수요가 정상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상화되기 시작했다는 건 무슨 소리냐?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공급이 완화되고 있고 공급 가격이 줄어들고 있고, 이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죠. 좋은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슬슬 걱정이 된다. 앞으로 공급망이 정상이 된 건 좋지만 이 이후로 계속적인 수요의 하락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는 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모든 그래프를 통하면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자, 모든 서비스 섹터에서 인벤토리 재고 빼고는 거의 모든 부분들에서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재고가 플러스가 된다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인벤토리가 늘어나고 재고가 늘어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서비스, 이제 재고를 어떻게 구매 관리자들이 맞춰놓잖아요. 수요에 맞게 재고가 너무 늘어나지 않게 혹은 너무 줄어들지 않게 앞으로 있을 한 달을 예측해서 재고를 맞춰놓는 게 구매 관리자 지수들이 구매 관리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재고가 늘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예상치보다 빠르게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이 부분입니다. 새로운 주문, 새로운 오더, 뉴 오더가 한 달 사이에 10%나 빠졌어요. 쉽게 볼 일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50% 이상이나 증가하는 게 맞는데,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꺼지고 있어요. 10%가 한 달 사이에 빠졌어요. 이 말 뜻은 뭐냐? 아마 다음 달이 되면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소리죠. 이제 성장이란 방향이, 서비스업의 성장이란 방향이 곧 방향을 틀어서 마이너스로 감소로 가는 게 아마 한 달 사이에 일어날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둘 중 하나가 되겠죠.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게 만족스럽다, 이제부터는 금리 동결 다음 달, 다다음 달부터는 해도 되겠구나, 인플레이션만 잘 잡혀준다면.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아마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을 하고 연준이 이제부터는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의 기조로 가든지,
아니면은 지금부터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연준에게 압박을 넣든지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근데 없었던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뉴스가 없었던 건 아니고 사실 건축 쪽 일자리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건축 쪽 일자리는 12만 9천여 개의 잡이 늘어났어요. 이제 재미난데 이게 건축의 강세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맨날 짓잖아. 주거비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오피스 빌딩 위험하다면서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건축이 시작되면은 그 건축이 완공되는 날짜는 한 달, 두 달 사이에 완공되는 게 아닙니다. 건축이 들어가면 보통은 막 적으면 1년, 길면 2, 3년까지도 걸리는 게 건축이라는 놈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블룸버그에서 107명의 경제학자, 부동산업계 종사자, 교수들을 통해서 부동산 혹은 집들의 가격의 전망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2024년을 지나서 2025년이 되면은 약 4%에서 5%의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2023년 남은 기간 동안 약 크게는 7% 가까이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만큼 아마 이번 해 기준이 아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건축업계 종사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뒤의 상황을 기대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중요한 건 오피스용 부동산과는 다르게 물류창고, 주거용 부동산 혹은 뭐 아파트, 멀티테넌트 이런 애들의 공실률은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건축 기간을 감안해서 건축 쪽에서 커다란 고용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자, 결국 모든 공은 금요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내일 모레죠.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재미난 건 제가 애널리스트들 글들을 읽어봤는데 아직은 인플레이션 완화 쪽으로 좋은 쪽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노동 밸런스 복구, 인플레이션 완화 이렇게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 경기 침체가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1.7개 증장 창출 아직도 높은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상황이면 1.4개에서 1.5개가 적당할 것 같은데 요즘에 트렌드를 봤을 때 근데 그거를 패스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연준이 여기서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을 달래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후행하는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저실업률에 기반한 소비배 상승액이 아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앞으로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 패턴은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소비 패턴이 줄어들면 여러분들 기업들의 어닝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의 어닝은 줄어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감안을 하셔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낮아지는 수요와 낮아지는 구매력을 감안한 앞으로는 럭셔리 제품들이 예상보다는 적게 나갈 거를 감안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중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긴축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얘기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아직 긴축 사이클을 아예 시작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재미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은행 쪽에서 오늘 이런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도 제이미 다이먼이 나와가지고 은행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블룸버그 기준으로 웨스턴 얼라이언스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이번에 예금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굉장히 실망스럽게 낮은 가격이 나왔어요. 낮은 예금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아직도 은행에서 예금을 빼다가 다른 곳에다가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은행들이 아닌 머니마켓이 대부분 되고 있다. 그렇게 옐런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아이 제발 은행에 넣어줘 얘들아 은행 괜찮아 머니마켓에 돈 넣어줘 했는데 이게 머니마켓의 돈이 은행으로 흘러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은행에서 머니마켓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은행 사건이 그래도 많이 나아졌고 사실 예전만큼의 은행 사건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다만 은행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 은행이 힘들어한다는 건 뱅크런이 일어난다기보단 은행들의 어닝들에서 상당히 안 좋은 데이터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